난 1시간 전부터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깨어나 있다.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기분으로 말이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내가 덮고 있던 이불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다. 뭔가 사악하고 굶주린 존재가 이 트레일러 안에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잠들어 있는 사이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세운 채로 말이다. 이런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어 가면서 입안은 바짝 마르고 씁쓸한 쇠막 같은 것이 느껴진다. 난 침대 옆에 놓여있는 야구 방망이를 손에 움켜쥔 채로 정신을 날카롭게 집중하고 있다. 이 어둠과 트레일러 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 그리고 아직도 두근거리는 내 심장 소리에. 물론 여기엔 내가 키우고 있는 금붕어와 속옷 차림으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나밖에 없다. 내가 잠에서 깬 건 시끄럽게 웅웅거리는 바람 소리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늦가을과 초겨울 사이엔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소리지. 날카로운 바람은 트레일러를 주차해둔 곳 주변에 앙상해진 나무를 흔들면서 사자 울음소리와 같은 괴성을 트레일러 안까지 밀어낸다. 떨어진 낙엽과 흙먼지가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도 만만치가 않다. 당연히 내가 알 수 없는 괴물의 먹이가 될 리는 없다. 난 삐걱거리는 간이 침대에 몸을 눕히고 잠을 청하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감옥에서 보냈던 밤, 마이키와 론을 비롯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들과 함께 어두운 감옥 속에서 벽을 때리던 거친 바람 소리를 듣던 기억들이. 난 결국 잠들길 포기했다. 그 대신 내 이야기를 널리 전하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앉았다. 내가 처음 교도소에 왔을 때 가장 놀랐던 것은 수감자들끼린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었다. 그 전에 있던 곳에서도 대화가 오가긴 했었지만 대부분은 형식적인 인사치레에 가까웠다. 보통 몇 달이 지나면 석방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굳이 서로 친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단지 같은 방을 쓰는 수감자와 카드놀이를 하거나 낮에 생활하는 공간에서 조용히 TV를 보는 게 일상의 전부였다. 유일하게 떠들썩한 일이 벌어질 땐 카드게임 때문에 싸움이 벌어질 때뿐이었다. 그 외에는 매일매일이 정말 단조롭고 지루했다. 그곳에 수감될 때는 음식이 먹을 만하게 나오는지, 큰 갱단 출신의 범죄자와 같은 방을 쓰게 될지에 대해서만 걱정하면 충분했다. 다시 말해서 지루한 시간을 때우기 위한 방법으로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는 데 취미를 붙이지 않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특별할 게 없었다. 하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랐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럽고 냄새가 나는 곳이었다. 난 2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에 나를 포함한 신참들이 들어오던 순간을 아주 분명하게 기억한다. 교도관들이 우리 손을 묶은 채 끌고 들어갈 때 귀청이 터질 듯한 목소리와 환호성에 압도당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우리에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물론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수감자들은 모든 것을 파악한다. 우리에 대해서도 말이다. 내가 같이 방을 쓰게 된 첫 수감자는 내게 끈적하게 접근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난 그런 일이 생기자마자 녀석의 얼굴에 주먹을 꽂았다. 그 싸움으로 그놈의 자신감은 흔들렸다. 교도관이 날 떼어놓으려 올 때까지 난 그 더러운 녀석을 바닥에 눕히고 놈의 머리를 후려치고 있었다. 그러다가 교도관이 커다란 부츠로 나를 걷어차는 게 느껴졌다. 그건
내 시야가 흐려질 정도로 강력했고 12시간 정도 그 상태가 쭉 이어졌다. 곧바로 독방에 갇힌 지 3주가 흘렀을 때 난 다른 방에 수감됐다. 이미 나에 대한 소문이 교도소 내에 파다하게 퍼진 다음이었다. 내가 아무래도 신참이 아닐 것 같단 소문이었다. 그날부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다. 교도소라는 곳은 이런 세상이다. 가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거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난 일상에 적응해 나갔다. 아침마다 인원 체크를 받고 식사를 하고 세탁소로 출근하고 식사하고 낮잠을 자고 운동하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잠들 때까지 남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취미거리를 찾았다. 하지만 교도소에선 할 일이 별로 없었다. 수감자들은 매점에서 구입한 담배나 직접 손으로 말아서 만든 담배를 걸고 카드 도박을 했다. 어떤 사람은 TV를 보았고 어떤 사람은 벽을 보고 있었다. 일부는 서로를 지켜보았다. 라이벌 갱단 사이에는 항상 긴장감이 높았다. 마약 중독자는 욕실에서 어떻게 구했는지 알 수 없는 물건들로 만족감을 채웠다. 물론 감방이나 샤워실에선 누군가 망을 보는 동안 은밀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또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고향에 있는 가족, 전에 만나던 여자,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자랑 등등. 도서관 하나 족기 채울 만큼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내 감방 동기는 마이키라는 이름의 늙은 사기꾼이었다. 그는 강도 사건과 관련한 2급 살인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로 더 많은 문제에 휘말려 추가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마이키는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대체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다. 문제는 그가 살인자라는 것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6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다른 16명의 죽음에 대해서도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아마도 한때 그의 친구였을 것이다. 마이키와 그의 동료들은 일요일 저녁만 되면 누군가의 깜빵에 들어가 과일을 섞여 직접 만든 술을 마셨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걸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 나쁘지 않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를 웃게 만들고 분노에 꽉 차게 하고 심지어는 슬픔에 조용히 목이 메게 만들었다. 대부분의 경우 이야기는 꽤 거칠었고 때론 정말 끔찍했다.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내가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어를 기억하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 아직도 난 눈을 감으면 그날 밤 깜방에 앉아있던 마이키 그리고 론, 또 나머지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비상등의 희미한 붉은빛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멍한 기분을 느꼈다. 지금과 같이 늦은 11월의 바람이 내 잠을 깨울 때면 더 생생하게 기억난다. 내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땐 바로 지금과 같은 11월의 밤이었다. 난 무장강도죄로 4년형을 선고받은 지 약 1년이 되었고 교도소에서 두 번째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 밤 거친 바람은 정말 심하게 벽을 때렸고 외풍은 우리 발가락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것이 기억난다. 그날 교도소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깜방문은 모두 닫혀 통행이 금지됐었다. 론은 그 소식을 미리 알고선 우리를 불렀고 나를 포함해서 7명이 모두 하나의 깜방에 모였다. 간식거리와 담요 같은 것들을 챙기고 밤새 이야기를 나눌 목적으로 말이다. 마이키와 론은 둘 다 아래쪽 침대에 앉아 있었다.
콜트, 레니, 닉, 리치도 함께였다. 걔네들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바닥에 앉아야만 했다. 론이 오늘 있었던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론은 교도소에 있는 영안실 바닥을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죽은 사람은 마약 중독자 가운데 한 명이었고 그는 점심 식사 후 침대에서 발견됐는데 죽은 지 오래된 것처럼 보였고 몸엔 수많은 칼자국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흉기는 샤워실의 화장실에서 발견됐다. 비닐봉지를 라이터로 녹인 뒤 압축해서 작고 날카로운 칼처럼 만든 것이었다. 론은 영안실 바닥을 청소하다가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그의 시체가 안치된 것을 보았다. 의사는 평소처럼 콧노래를 부르면서 시체를 살펴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갑자기 의사가 구역질을 하는 소리가 들렸고 곧 이어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의사는 곧바로 그 방에서 뛰쳐나왔고 곧 이어서 정말 지독한,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것만 같은 고약한 냄새가 났다고 한다. 론은 그게 살면서 경험해본 최악의 냄새라고 말했다. 어느 정도 이야기를 마치고 론은 말을 이었다. 그 새끼는 마약 혐의로 너무 많이 잡혀왔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온몸에 주사 자국이 있는지 검사를 받았어. 그래서 걔가 엉덩이에다가 주사를 놓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엉덩이 깊숙한 항문 안쪽에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결국엔 끔찍한 농양이 생긴 거지. 그리고 배설물에 있던 온갖 박테리아로 감염이 되기 시작한 거야. 농양이 그렇게 너무 커져서 결국엔 완전히 항문을 막아버리고 만 거지. 아마 최소한 몇 주는 되었을 거야. 그래서 의사는 항문이 부풀어 오른 그게 뭔가에서 푹 찔러 본 거겠지. 그러니까 피가 가득한 녹색 고름이 끝없이 흘러나오는 거야. 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모두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건 최악의 일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몇 주 동안 똥구멍이 막혀 있었던 거잖아. 그지? 고름이 터지면서 구멍이 생기니까 몇 주 동안 쌓여있던 그 대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란 말이야. 고압호수에서 물이 쏟아져서 나오는 것처럼 말이지. 우린 한동안 놀란 침묵 속에서 그 장면을 상상했다. 구역질이 나올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론이 말을 이어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복도의 형광등과 희미하게 켜져 있던 비상등의 전원이 모두 꺼져버린 것이다. 모든 감방에서 수감자들이 야유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 조용히 좀 해, 이 새끼들아. 그냥 정전이잖아. 론은 크게 소리쳤다. 론은 이 교도소에서 가장 덩치가 큰 사람이었고 그렇게 소리를 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난 항상 교도소의 간이침대가 론의 무게를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혼자서 궁금해하고는 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비상등이 켜졌다. 부드럽고 붉고 으스스한 불빛이었다. 하지만 복도의 형광등은 켜지지 않았다. 붉은색의 비상등은 교도소의 모든 공간을 아포칼립스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게 했다. 완전한 어둠보단 나았지만 카드놀이를 하거나 책을 읽을 수는 없었다. 다른 감방에서 죄수들이 간혹 야유를 하거나 문을 거부차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건 그냥 형식적인 수준에 가까웠다. 리치가 침묵을 깨트렸다. 아 진짜 씨. 교도관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만약 우리 방에서 그 물건들 다 찾아내면 정말 좆된다니까? 잠깐 리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는 마약 거래와 관련된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은 청과범이었다. 그는 처음에 마약을 팔기만 했지만 지루한 삶에 결국 자신 또한 마약 중독자의 길에 빠져들고 말았다. 그리고 그 버릇은 교도소에서도 계속됐다. 결국 추후에 마이키는 우리들 무리에 리치가 낄 수 없도록 했고, 중독자에다가 병약했던 리치는 결국 외톨이가 되었다. 리치가 생을 마감한 건 우리 무리에서 쫓겨난 뒤 한 달쯤 뒤의 일이었다. 그는 어느 날 아침 집단 린치를 당했고, 그날 곧바로 숨겨놓고 있었던 모든 약을 한꺼번에 주사해버렸다. 그리고 양말을 매듭 지어 만든 밧줄로 침대 기둥에 목을 묶은 채로 그렇게 발견됐다. 아무튼 우린 그날 좁은 깜방 안에 모여서 희미한 비상등 불빛에 의지한 채 다른 수감자들의 고성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을 기다렸다. 마이키가 마침내 한참 동안 이어지던 침묵을 깼다. 자, 그럼 이제 슬슬 가져온 이야기거리를 좀 풀어보자고. 환상특급 그 TV쇼처럼 말이야. 넌 혹시 옛날에 지금처럼 정전이 되었었던 날 기억하나? 그러자 론은 얼굴을 찌푸린 뒤 마이키에게 핀잔을 했다. 설마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건 좀... 마이키가 옅은 웃음을 띠면서 말했다. 안 될 게 뭐 있어? 불은 꺼졌고 밖엔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지. 지금이 딱 좋은 시간이야. 론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에이 젠장, 어디 해봐. 다들 이제 무서운 이야기 들을 시간이니까 한 잔씩 하자고. 난 론이 건네준 과일 발효주를 한 모금 들이켰다. 마리아 술이지 정말 끔찍한 맛이 났다. 목구멍으로 액체를 삼키기 위해서 마음을 정말 굳게 먹어야 할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항상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조금은 설레는 마음도 들었다. 마이킨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좋아, 가장 먼저 알아둬야 할 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가 100% 실화라는 거야. 알겠지? 한 부분도 꾸며낸 이야기가 없다고. 뭐 만들어냈니 뭐니 그딴 말 할 거면 그냥 지금 잠들어도 좋아. 모든 사람들은 침묵으로 동의했다. 마이킨 말을 이어갔다. 아주 오래전 일이야. 최소한 12년쯤은 됐을 거야.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놈들이 소년원이나 뭐 이런 데 있을 때였겠지. 아무튼 교도소에 신참 온 날이었어. 도착하자마자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살피는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평소처럼 신참들은 다들 길 잃은 양처럼 무력하게 교도관들을 따라오고 있었어. 그 중에 맨 뒤에 있던 놈은 정말 이 교도소에서 본 자식들 중에 가장 예쁜 녀석이었지. 뭐 나한텐 그런 취미가 없지만 뭐랄까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뭔가 천사 같은 걸 실물로 보는 기분이랄까. 그 정도로 비현실적인 외모였다 이거야. 잡지 화보에서 볼 것 같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호리호리한 체격에 여기서 아주 인기가 많을 것 같은 녀석이었지. 론은 마이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불쾌한 술병을 한 모금 들이켰다. 그 신참 녀석은 당연히 교도소에 있는 거의 모든 놈들을 미치게 만들었어. 늑대 같은 녀석들이 거의 정신을 잃을 것 같은 표정으로 괴성을 지르거나 휘파람을 불었지. 어느 정도였냐면 교도관 놈들이 걱정하는 표정을 지을 정도였다고. 교도관들은 그래서 그 자식 때문에 수감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날까봐 녀석을 보호구역에 따로 수감했지. 그렇게 며칠 흘러도 신참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들지 않았지. 어느 정도였냐면
교도관들에게 그 자식에 대한 정보를 캐묻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놈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홀브룩이라고 하는 녀석이 딜에 성공한 거지. 그 불쌍한 신참 녀석이 곧바로 홀브룩이랑 같은 방을 쓰게 됐으니까. 난 아직도 배정된 방으로 걸어가던 그 신참의 표정이 기억나. 새파란 눈에 아무런 표정 없이 텅 비어 있었어. 마이키는 얼굴을 찌푸리면서 말을 이었다. 홀브룩 그놈은 덩치가 크고 기름진 개새끼였지. 정말 역겨웠어. 한참 떨어진 곳에서도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홀브룩은 감방 문 앞에 서서 그 신참이 걸어오는 걸 지켜봤지. 야, 참. 신참 녀석이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홀브룩의 표정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거든. 그런데 신참 녀석은 그런 홀브룩을 보고서도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았어. 아마 생각보다 강단 있는 녀석이었거나 아니면 너무 멍청해서 앞으로 자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론은 남은 술을 마저 들이키면서 구역질을 참으려고 했다. 젠장, 밑으로 갈수록 역겨워서 미치겠네. 그 술은 이것저것 섞은 재료를 병에 담아서 변기 물탱크에 숨겨놓고 만든 것이었다. 론은 마지막 한 모금을 내게 양보했는데 사양할 수 없어서 목구멍으로 넘겼지만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마이키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홀브룩이 그 녀석을 찜한 건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었어. 아마 신참의 몸도 마음도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망가질 게 분명하니까 말이야. 그리고 아침이 되면 교도관들은 신참을 다시 데려갈 거고, 그리고 독방에 가둬. 지 혼자 목숨을 끊을 수 없도록 감시하겠지 또. 아무도 그 상황을 막아주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홀브룩은 그 녀석을 점점 더 망가뜨릴 거라고 난 확신했어. 론이 끼어들어서 마이키의 이야기를 거들었다. 나도 그날 밤이 기억나.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 그때 방을 같이 쓰고 있던 동인원과 함께 말이야. 난 그런 녀석은 절대 여기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아마 인생에서 최악의 하룻밤이었을 거야. 마이킨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아마 그날 교도소 전체에서 그 비명소리가 들렸을 거야. 하지만 아무도 와서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았어. 교도소의 규칙은 결국 힘과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아침이 됐어. 교도관들은 매일 하던 인원 체크를 위해서 깜방문을 모두 잠가둔 채 복도를 돌아다녔어. 그러다가 방마다 인원수를 세고 있던 교도관이 홀브룩의 방에서 잠시 멈췄지. 모두들 궁금해서 숨죽여 그 모습을 지켜봤어. 혹시 말이야, 그놈이 신참을 참아 못 볼 몰골로 만들어놨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했으니까. 그런데 그 교도관은 얼른 무전기를 꺼내서 뭔가를 속삭였어. 그와 같이 한 손으론 진압봉을 꺼냈지. 그리고 천천히 홀브룩의 깜방 쪽으로 다가갔지. 그리고 곧이어서 우린 깜방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지. 교도관 여러 명들이 열쇠를 짤랑거리면서 홀브룩의 방으로 달려갔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군가 구역질을 해대는 소리도 들렸지. 우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영문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한참을 갇혀 있었어. 아마 그 홀브룩이 흥분해서 신참 녀석의 목을 꺾었거나 뭐 그런 일이라도 벌어졌나 했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역시나 들것에 실려가는 시체 하나가 보였어. 그런데 충격적인 건 거기 묶여있는 시체가 신참이 아니라 홀브룩이었다는 거야. 자세히 볼 틈은 없었는데 얼굴 가죽이 완전히 벗겨져 있는 모습이었어.
피부는 물론 근육까지 벗겨져서 뼈가 보일 정도였지. 그 기름진 머리카락이 아니었다면 홀부룩이라는 걸 알아보지도 못했을 거야. 우린 그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그 당시에는 교도소가 정전 상태라는 것도 발가락이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도 신경 쓰지 못했다. 고름으로 항문이 막혀버린 불쌍한 약쟁이 이야기도 한참이 지난 뒤에야 떠올랐을 정도였다. 마이키는 말했다. 아, 양들의 침묵 본 적 있지? 거기서 한니발 렉터를 옮겼을 때 썼던 수레 있잖아. 교도관들이 얼마 안 지나서 그거를 끌고 오더라고. 그렇게 신참을 거기에 묶었어. 입에 재갈까지 물리더라고. 그렇게 나타나는 신참은 온몸이 피에 젖어 있었지. 우리가 깜방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건 그 뒤에도 한참이 지나서야. 아침을 거르고 뒤늦게 형편없는 점심을 먹는데도 아무도 음식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았어. 대체 홀부룩의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게 모두의 관심거리였지. 홀부룩은 정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 그 비실비실한 신참이 어떻게 홀부룩을 그렇게 만들 수 있었는진 결국 아무도 결론을 내지 못했지. 그 이후로 한동안 우린 그 신참 녀석을 볼 수 없었어. 그 녀석은 폐쇄병동에 온몸을 묶인 채 24시간 감시를 받는다는 말을 들었지. 교도관들과 뒷거래를 하던 놈들조차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선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대. 그러다가 말이야,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 범시간이 홀부룩의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로 보고했다는 내용이 퍼지기 시작한 거지. 어쩌면 그게 결정적인 사인일 수도 있겠지만 얼굴이 조각난 거에 대해선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야. 론은 마이키의 말을 받아서 이어갔다. 그 신참 녀석이 부르키의 얼굴을 뜯어먹은 게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았어. 악마의 시인 괴물이라거나 그런 소식도. 그렇게 어느 사제가 그 녀석을 방문하려고 왔다가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고 그냥 떠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지. 그런데 말이야, 진짜 이상한 얘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러니까 빌리 트레몬트. 론은 그 이름을 이야기하기도 싫다는 듯 얼굴을 찌푸리며 말을 계속했다. 빌리 트레몬트는 야간 근무를 하던 교도관이었어. 그런데 정말 여기 죄수들보다 더 나쁜 놈이었지. 그 자식은 교도소에 어떤 물건이 몰래 들어왔는지, 누가 그걸 받았는지,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지. 다른 교도관이 거래하던 딜을 가로채고 상대방이 해고당하도록 만드는 작전도 꽤 능숙했어. 결국 그 자식은 죄수들한테 돈을 받고 합당한 가격이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지. 죄수들은 결국 돈을 모아서 빌리에게 갖다 주면서 그 신참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어. 그런데 빌리는 그 돈을 받지 않았어. 원래 그런 놈이 아닌데 말이야. 빌리는 그 신참에 대한 파일이 모두 사라졌다며 어떤 정보도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어. 결국 모두가 포기했고 그 신참에 대한 소동도 조금씩 잊혀져 갔지. 고개를 끄덕이던 마이키가 론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빌리가 한밤중에 한 녀석의 깜빵으로 슬쩍 다가와가지고 얘기를 나누자고 제안했지. 담배 한 까치를 달라고 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웃긴 건 빌리는 담배를 태우지 않는 녀석이었거든. 빌리는 이렇게 말했어. 담배 한 까치면 자신이 지금부터 알려줄 정보에 대한 대가로 충분하다고. 자신이 알게 된 이야기 때문에 밤에 잠들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게 된다면 충분하다고 말이야. 심지어 경고까지 해줬어. 지금부터 들려주는 이야기를 알고 나면 자신이랑 똑같이
밤에 잠들 수 없는 처지에 누울 거라고 말이야. 담배를 들고 있는 손까지 떨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군. 우리의 빌리는 그 신참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상사의 약점을 파고들었어. 사무실에서 일하는 상사 중 하나가 교도소장이 여자랑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걸 이용해서 그 상사를 협박한 거야. 그리고 교도소에서 구한 약을 건네주면서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신참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어. 아마 빌리 그 녀석도 호기심을 참지 못해서 그 정도까지 한 거겠지. 결국 상사는 어디선가 낡은 폴더를 찾아와서 빌리에게 건네주며 거래를 승낙했어. 그 폴더에 있던 문서는 어느 시골에 있는 지방법원에서 가져온 거라고 했어. 인쇄가 된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래된 필기체로 직접 쓴 문서였어. 구체적인 날짜나 신참의 이름은 모두 지워져 있었어. 빌리는 그 문서에 쓰였던 종이가 최소한 100년은 넘은 것 같은 오래된 종이었다고 했어.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리치는 마이키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그러나 마이키의 표정은 진지했다. 빌리가 구한 문서에 따르면 신참 녀석은 이미 여러 건의 살인과 방화, 식인 행위와 악마 숭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어. 16살에 불과한 나이에 말이야. 그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소년이 숲에서 혼자 자란 고아라는 점에 연민을 느꼈고 사형 대신에 종신형을 결정했어. 그리고 녀석이 감옥에 들어간 첫날 밤, 우리 그 신참은 깜빵 동료를 손톱과 이빨로 물어뜯어 죽인 뒤에 잡아먹었대. 이전 나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란이 올 지경이었다. 마이키는 분명히 처음에 100% 실화라고 했는데, 마이키는 그런 내 표정을 읽고선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했다. 빌리가 진짜로 나한테 해준 이야기라니까. 아무튼 그 녀석은 깜빵 동료를 잡아먹은 뒤에는 구속복을 입은 신세가 됐지. 그 당시 돌팔이 의사들은 뇌엽절제술이 그 녀석에게 치료 효과를 볼 거라고 장담했대. 그래서 마취제를 넣고 두개골을 절제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 아니 그런데 돌팔이 의사가 머리에 칼을 들이대는 그 순간, 그 녀석이 구속복을 힘으로 찢고 의사의 목에 곧바로 이빨을 박아 넣었다는 거야. 분명히 마취가 된 상태였는데도 말이지. 아무튼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마을 사람들은 녀석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데 모두 동의했지. 사람들은 비명과 고성을 질렀고 돌팔매질을 했어. 결국 녀석을 교수형 대에 올려놓고 밧줄로 목을 묶었어. 그리고 집행관이 레버를 당겼는데 아래에 있는 발판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야. 목을 매달 수가 없게 된 거지. 모두들 장치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펴봤지만 이상이 없었어. 그 녀석을 교수형대에서 내리고 레버를 당기니까 또 멀쩡하게 작동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총살을 하기로 했지. 녀석을 묶어서 눈을 가린 채 벽에 세워두고 5명이 동시에 총을 쏜 거야. 그런데 총 5자루 가운데 5자루 모두가 불발이었어. 총을 바꾸고 다시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공포에 질리고 말았어. 결국 그들은 녀석을 지하 감옥에 쳐넣은 다음에 벽돌을 쌓아서 입구를 막았지. 우리 친구 빌리가 확인한 첫 번째 문서의 내용은 여기까지야. 마이킨 한동안 침묵했다. 우리도 모두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석하느라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점차 현실감이 되돌아올 때쯤 마이키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빌리가 확보한 두 번째 문서는 1950년대쯤에 작성된 거였어. 한 배관공이 배수구를 점검하기 위해서 감옥으로 쓰던 그 건물의 지하로 들어갔고 벽돌로 입구가 막혀있던 지하 감옥도 발견했지. 분명히 입구처럼 보이는 곳이 벽돌과 진흙 같은 것들로 봉쇄된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호기심이 들어서
빠로를 들고 그 벽돌을 무너뜨렸다는 거야. 그리고 결국 문을 여는 데 성공했지. 자, 그 배관공이 거기서 뭘 발견했을까? 해골? 누군가 나지막하게 해골이라고 중얼거렸다. 그러자 마이키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아무것도 없었대. 그 신참놈을 가둬놨던 지하 감옥이 텅 비어 있었다는 거야. 당연히 감옥이니까 뒷문 같은 건 없었는데 말이지. 한참 동안 또 침묵이 이어졌다. 모두들 마이키의 말을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다. 마이키는 빌리가 확보한 폴더엔 그 2개의 문서와 언제 찍혔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신참의 사진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아, 그래. 불독 얘기도 잊으면 안 되지. 론이 침묵을 깨면서 말했다. 불독은 이 교도소에서 모두가 가장 싫어하는 자식이었어. 정말 쓰레기 같은 새끼였지. 나이는 50대 후반쯤, 아마 몇 년 지나면 은퇴할 나이였을 거야. 정말 심술궂은 녀석이었고 항상 동전으로 가득 찬 양말을 들고 누군가의 머리를 후려치는 악취미가 있었어. 만약 어디선가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모두들 얌전해졌지. 아무튼 그놈이 신참의 깜빵 앞에서 교대 근무를 하게 됐어. 혼자서 아무 할 일도 없이 그냥 앉아서 깜빵 앞을 지키고 있는 거야. 밤새도록 말이지. 어떤 수감자도 원치 않을 상황이었어. 성격이 거지 같은 불독과 단 둘이서만 철창을 사이에 두고 지옥 같은 밤들을 보내는 거야. 하지만 물론 그 신참은 달랐지. 불독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교도소장에게 근무지를 바꿔달라고 말했대. 왜냐고 물었지만 대답도 하지 않았대. 그냥 어린애를 밤새 지키고 있는 일이 싫다고 말했다고 했어. 그의 소장은 파트너를 한 명 붙여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불독은 그것도 거절했어. 그냥 거기서 근무하지만 않게 해달라고 했어. 교도소장은 별 실업자는 이유 때문에 모두의 근무 스케줄을 바꿀 순 없다면서 거절했지. 불독은 그렇게 허락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퇴근했어. 그리고 위스키 한 병을 거의 다 비운 다음에 입에다가 권총을 물고 방아쇠를 당겼지. 마이킨 씁쓸한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다. 불독의 죽음은 지역사회에서 유명해졌어. 물론 그 신참에 대한 얘기가 퍼져서는 아니고 교도관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불독이 우울증으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같은 말 같지도 않은 내용들이 신문에 쏟아져 나왔어. 정말 웃기다니까. 만약 우리 중에 하나가 면도날 같은 걸 구해서 손목을 걷다고 해봐. 그건 그냥 교도관들의 웃음거리에 끝나고 말 거야. 아무튼 그 신참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이해하기 어려운 비밀로 남게 됐지. 그 녀석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1800년대부터 있는지, 또 그 오래된 사진에 있는 얼굴이 왜 그 녀석의 얼굴인지 말이야. 난 갑자기 약간 겁을 먹고 있는 기분이 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희미한 붉은 조명 아래 조용한 교도소 안에서 마이키와 론이 해주는 이야기는 무서울 정도로 그럴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이야기가 특히나 소름이 끼쳤던 이유는 마이키의 다음 말에서 알게 됐다. 빌리가 말해준 문서의 내용에 따르면 그 신참을 가둬놨던 지하 감옥은 바로 이 건물 아래야. 그 녀석은 신참이 아니었어. 오히려 이 교도소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녀석이었던 거지. 빌리 트레몬트에게 명복을. 난 빌리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 물었고 마이키가 대답했다. 불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야. 한밤중에 교도소에서 연달아서 총소리가 들렸어. 모두들 잠에 섰겠지.
교도관들은 라커룸에서 빌리의 시체를 발견했어. 빌리의 뇌랑 두개골의 일부가 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지. 검시관들은 당연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을 냈어. 그런데 웃긴 건 라커룸 벽에 가슴 높이쯤 되는 위치에 5개의 총알이 박혀 있었다는 거야. 물론 남은 한 발은 빌리의 머리에서 발견됐지. 그리고 빌리는 손해 휴가 신청서를 쥐고 있었대.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빌리는 방금 내린 커피를 마시고 사무실로 가서 휴가를 요청하던 도중에 갑자기 그 자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총을 꺼냈어. 그리고 벽에다가 5발을 갈긴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자기 머리에 쏜 거지. 난 물었다. 그 신참 때문이냐고. 깜빵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빠져나온 그 신참을 보고 빌리가 녀석을 조준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냐고. 마이킨 어깨를 으쓱하면서 말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아는 유일한 사람은 12년 전쯤에 생을 마쳤으니까 말이야. 다시 잠깐의 침묵이 이어졌고 난 마이키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직전에 꺼냈던 이야기를 기억했다. 저번에 오늘과 같이 정전이 일어났을 때가 기억나냐고. 난 정전에 대해 물어보자 론이 내 이야기를 가로막았다. 아니야, 오늘 밤에 그 얘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마이킨 론을 만류했다. 이렇게까지 말한 거 나머지도 말해주는 게 낫겠지. 그래, 빌리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난 뒤의 일인데 어느 날이었어. 눈폭풍이 몰아쳐서 이 지역 전체에 전력 공급이 끊겼어. 깜빵의 철문이 모두 닫힌 상태였고 우린 모두 조용히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폭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교도관들이 대부분 출근도 하지 못했고 당연히 퇴근도 못할 정도였지. 교도관들은 정전을 틈타서 폭동 같은 일이 벌어질까봐 두려워서 모두들 총을 소지하고 다녔어. 그렇게 하루가 지나서 자정이 됐을 때쯤 어디선가 샷건이 발사되는 소리가 들렸지.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소리로 착각하긴 어려웠을 거야. 그리고 이어서 비명 소리가 들렸고 우리 방 근처를 지나가던 교도관의 무전기 소리가 들렸어. 그 자식이 문 밖으로 나왔다. 킹슬리를 죽였다. 모두를 찢어버리고 있다. 모두들 독방 쪽으로 달려가. 무전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 그때 당시 내 깜빵 동기는 말했지. 마침내 그 녀석이 탈출을 한 것 같다고. 절대 좋게 끝나진 않을 것 같다고. 마이킨 어둠 속에서 눈을 반짝이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곧이어서 2번째 총소리가 났어. 그 다음엔 훨씬 더 많은 총소리가 들렸어.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굉음을 내면서 우리를 겁에 질리게 했지. 그런데 총소리가 점점 줄어들수록 비명소린 오히려 더 많아졌어. 나랑 동기는 몸을 웅크린 채 깜빵 구석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지. 물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잘 몰랐어. 단지 교도관들이 뭔가를 총으로 쏘려고만 했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뿐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날 오줌을 조금 지리기도 했어. 신발바닥이 시멘트를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고 3명의 교도관들이 우리 깜빵을 지나 질주했지. 그냥 단지 달리는 게 아니라 올림픽 육상선수처럼 총력을 다해서 질주하고 있었어. 잠깐 보였던 그들의 얼굴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 그런 표정은 그 사건 이전에도 이후에도 본 적이 없어. 갇혀있는 모두는 그들이 지나갈 때 고함을 지르면서 도대체 뭔 일이냐고 물어봤어. 그의 그들은 대답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우리 말을 듣지도 않았어. 그냥 계속 달려갈 뿐이었어. 몇 분 후에
네 번째 교도관이 왔는데 그는 가지고 있던 소총을 목발로 삼아서 쩔뚝거리면서 뛰어오고 있었어. 뒤에 핏자국을 남기면서 말이야. 유니폼은 이미 한쪽이 갈갈이 찢어지고 뜯어져서 누더기처럼 펄럭거리고 있었어. 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고 용기를 내서 물었지. 그 교도관은 우리 깜빵 앞에서 발을 멈췄어. 이제 그 모습을 좀 더 잘 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야 했어. 그건 킹슬리였어. 아직 죽지 않은 상태였지. 하지만 오른팔은 거의 아무것도 없이 찢겨져 있었어. 너덜거리는 살점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뿐 오른쪽에 있는 허벅지에도 엄청난 양의 살점이 파여져 있었어. 발도 형체를 알아보긴 어려웠고 얼굴은 이미 극심한 출혈로 인해서 회색빛이었지. 그리고 눈은 인형마냥 생기가 없었어. 킹슬린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어. 그러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고 피무덩이를 남기면서 저기 보이지? 저쪽으로 뛰어갔어. 이제 그만 이야기하면 안 돼? 이야기를 듣던 누군가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마이킨 그 말을 무시했다. 그때 뭔가 다른 것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 뭔가가 네 발로 달려오는 것 같은 그런 소리. 그리고 발톱이 달린 것 같았어. 따닥따닥하고 소리가 났거든. 그 소리를 듣고 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서 벽에 등을 기댔어. 옆에 있던 동기인 담요를 끌어당긴 채 침대에 몸을 웅크렸지. 그리고 곧 그게 우리 깜빵 앞을 지나쳐가는 게 보였어. 하지만 팔과 다리가 너무 빨라서 제대로 볼 수도 없었어. 그리고 한 10초쯤 지났을 때 킹슬리가 사이렌처럼 울부짖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려왔어. 정말 끔찍한 죽음의 비명이었지. 생명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끔찍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건 비명 소리가 아니었어. 나를 먹고 있어. 나를 먹고 있어. 킹슬리의 외침이었지. 난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내 동기도 마찬가지였고. 교도소 내에 있는 200명의 죄수가 모두 똑같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 마이크는 눈을 질끈 감았다. 난 그걸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절대로. 그렇게 킹슬리의 비명소리가 마침내 그쳤고 그 다음엔 공기 중에 남아있는 묵직한 공포와 피냄새만 남았지. 그 피냄새가 목구멍으로 들어가서 구역질이 나도록 만들었어. 너무 조용했어. 정말 무덤처럼 조용했지. 옷핀 하나가 떨어지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조용했어. 그러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누군가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 그 신참이었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빨간색이었어. 피와 내장과 살점 파편들로 완전히 뒤덮인 채로 그 녀석은 복도 한가운데로 향했어. 그리고 킹슬리의 머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려놓은 다음에 깜빵에 있는 우리들에게 시선을 돌렸어. 그리고 발을 들어서 우리를 가리켰지. 마치 다음 타겟을 선택하는 것처럼 말이야. 심장마비에 걸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 하지만 그 일을 마친 후에 그 녀석은 왔던 길로 다시 걸어갔고 곧이어 시야에서 사라졌어. 그것이 그 아이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어. 그냥 그렇게 영원히 사라진 거야. 1분 가까운 시간 동안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내가 말을 꺼냈다.
왜 이전까지 이런 이야기가 뉴스나 TV 범죄 프로그램에 등장한 적이 없냐고. 내 질문에 마이킨 씁쓸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이 사건은 지역 뉴스에 교도소 폭동 사건으로 소개됐다고. 정전을 틈타 폭동이 발생했고 결국 교도관 몇 명이 사망했다는 이야기로 끝나버렸다고 한다. 그 이후로 이 교도소엔 최신식의 전자잠금 장치가 도입됐다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론이 나머지 이야기를 마저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특수경찰이 들어왔어. 그들이 문을 부수고 진입하자마자 발견한 건 킹슬리의 머리였지. 그들은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걸 무시하고 바닥에 있는 빗자국을 따라갔어. 그리고 곧이어서 피 범벅이 된 다른 교도관들을 발견했겠지. 그 녀석을 가뒀던 깜방문은 경첩이 뜯겨 있었고 교도소 이곳저곳에 붙어있는 뼈나 살점 조각들은 모두 치우는 데만 더 며칠이 걸렸어. 수감자들의 활동을 한동안 제한했지만 누구도 불만을 표시할 수 없었지. 아무도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할 정도였으니까. 우린 특수경찰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했지만 그들이 우리 얘기를 믿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 아무튼 다들 기억해. 이 빌어먹을 세상엔 인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뭔가가 있어. 절대로 마주치고 싶지 않을 거야. 내 말 믿어. 론의 이야기가 끝나고 우린 모두 엉망인 기분으로 잠을 청했다. 그날 내가 꿨던 악몽이 아직도 기억난다. 금발의 청년 하나가 우리 곁에 그림자처럼 말없이 서 있었다. 난 꿈에서 그 청년이 내가 실제로 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릴까봐 매우 두려웠던 것을 기억한다. 내가 깨어있다는 걸 알아차리면 나를 잡아먹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 그 꿈을 아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때의 기억은 여기서 끝이다. 아마도. 난 모범수로 평가받아서 원래 형량보다 1년 일찍 석방됐다. 그날 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몇 명은 나보다 먼저 석방되거나 죽음을 맞았고 아직도 몇 명은 교도소에 남아있다. 론은 내가 석방되기 6개월 전쯤 계단을 오르다가 심장마비를 겪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뒤로 넘어졌고 몇 계단 굴러떨어진 뒤에 곧바로 사망했다. 론이 죽고 난 이후엔 특별히 모여서 놀거나 이야기를 주고받진 않았다. 석방이 되고 몇 달 후 난 어느 날 밤 향수에 젖어서 온라인에서 마이키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머지않아 난 마이키의 사망 기사를 볼 수 있었다. 마이키는 내가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성 질환으로 병원에서 사망했다. 다른 몇몇은 샤워실에서 칼에 찔려 목숨을 잃거나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난 그날 같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 중 유일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였던 닉의 면회를 갔다. 닉은 연방교도소로 이감되어 있었다. 면회실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그는 즉시 나를 알아봤다. 우린 마치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인사하고 누구라도 그럴 듯 잡담을 나눴다. 그러다가 난 마이키와 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마이키가 어떤 병을 앓았는지 묻자 닉이 짓고 있던 여유로운 미소는 갑자기 두려움에 뒤틀린 찡그린 얼굴로 바뀌었다. 닉은 내 멱살을 붙잡고 가까이 끌어당겼고 가까이서 본 닉의 눈은 광기의 불길로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조용히 해. 하지마. 그는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말했다. 마이킨 어느 날 그 녀석에게 잡아먹혔다고 한다.
베개 위에 머리만 남은 모습으로 발견됐다고. 다른 이유로 사망했다고 밝혀진 사람들과 정신병원에 갇혀버린 사람들도 사실은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경비병들은 니키가 내 멱살을 붙잡는 모습을 보자 곧바로 달려와서 그를 데려갔다. 난 내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느라 한동안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었다. 그 감옥 어딘가엔 굶주린 존재가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이걸 믿을 것이라곤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처럼 칼바람이 휘몰아치고 목에 잔털이 곤두서는 밤에는 난 그 이야기를 잊어버릴 수가 없다.